우리 집 재산이 얼마 있는지 서류 같은 걸로 떼서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재산을 네가 왜 궁금해해? 당연히 저도 궁금하죠. 이건 엄마 아빠 재산이지 네 재산이 아니야. 너는 독립했잖아. 몸만 떨어진다고 독립이야?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자립하는 게 독립이지. 재산이 있으신 거면 조금 더 도와줘도 되잖아요. 아니면 혹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너 아까부터 그런 건 왜 자꾸 물어? 더 지원 안 해주신다니까 여자친구나 장모님이 궁금해 하셔서요. 요즘 서로 재산 상황이나 노후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해야 한대요. 특히나 부모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결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이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돈 앞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엿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인간이라는 게 내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이 씨는 그동안 자식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충분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따로 결혼 자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취직하고 독립시키며 마지막 지원을 해주었는데 아들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결혼 자금을 요구하는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이 씨 부부의 노후 준비 여부에 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재산 목록까지 요구하는 아들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다 자신의 것이라는 태도에 이 씨는 기가 막힌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을 더 보태줄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졌다고 해야 맞겠죠. 이 씨는 공무원이었고 평생 맞벌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은 늘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투자도 했기에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큰 부자라고는 할 수 없어도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죠. 이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다시 이 씨가 사는 경기도 지역으로 돌아와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취직을 하며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 부부가 아들에게 3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신축 아파트를 사주었죠. 이 정도면 앞으로 충분히 자립해서 살 수 있겠지? 그렇지. 이제부터는 서준이 그 녀석이 알아서 해야지. 아들에게 집을 해주며 이 씨 부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시키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고 집까지 사줬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이미 집이 있으니 미처는 마련해 주었다고 말이죠. 뭐 결혼할 아가씨 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태면 꽤 괜찮게 시작할 수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 씨는 당연히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준아, 요즘 뭐하고 지내? 금요일 저녁에 엄마 아빠랑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아, 약속이 있어서요. 여자친구 만나? 네.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난 지 반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도 따로 산이 만날 일이 자주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보다도 얼굴 보는 횟수가 줄어든 것만 같았죠. 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느라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도 남편도 아들 없는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 씨 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갈까 했죠. 아, 무슨 말?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데. 어디로요? 통영. 그렇게 멀리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왜? 무슨 얘기 하려고? 급한 일이야? 그건 아니고요. 다녀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아들이 독립한 뒤부터 쭉 이 씨 부부는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쉬는 날에는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엔 별다른 취미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죠. 그러니까 자식밖에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젠 스스로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아들이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이 씨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다면 노후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 부부가 여행에 다녀온 뒤에 아들은 주말이 되자마자 이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더니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보름 뒤에 만나게 된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3살이 어린 29세였습니다. 직업은 학원 선생님이었고 무척 말쑥하고 고운 아가씨였죠.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정말 고우세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부모님이 2분 다 계시고 남동생도 하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관한 얘기보다는 주로 아들의 어린 시절이나 연애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히면 말해줘. 네. 그렇게 할게요. 너희들이 결혼 준비는 더 잘 알아서 하겠지. 정보가 많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둘이 상의를 해서 얘기해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재미있는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아들이 할애기가 있다며 따로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 네, 내년 봄으로 예식장 알아보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어서 고민 중이고요. 나중에 날짜 몇 개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예단은 생략하고 서로 간단한 예물만 주고 받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씨가 머릿속으로 예물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저 결혼하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으세요? 아들의 질문에 이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줬던 때보다도 가격이 올랐다고 1년 전쯤에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미 줬잖아. 이미 줬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에 이 씨가 더 어리둥절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너 살고 있는 집. 3억 5천이 결혼 자금이지. 그러자 아들이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돈 모아둔 것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지원이 더 필요해? 아들이 취직한 지도 이미 몇 년인데 아들의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 지금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요? 조금 더 큰 집 사려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아들의 말에 이 씨의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이미 3억 5천이나 지원해줬는데 거기서 더 달라고. 상대방 쪽에서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좋은 신혼집 구할 수 있지 않아?
그러자 아들은 가타부타 말이 없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집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오가지 않고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집에 간 뒤에도 이 씨와 남편은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갈 때의 아들의 표정을 보니 이 씨 부부가 당황스러운 만큼 아들도 예기치 못한 말을 들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자금을 보태준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말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하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네 집 쪽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에게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둘이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걸로 신혼집은 마련해. 아니면 시작은 너 지금 살고 있는 거기에서 해도 되는 거고. 방도 2개면 신혼생활은 할만하잖아. 예물 같은 거는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만 집은 3억 5천 지원해 준 것 안에서 해. 저는 당연히 그건 독립하면서 해주신 거고, 결혼할 때는 또 보태주실 줄 알았어요. 보통은 결혼할 때 신혼집은 도와주시잖아요. 그렇게 2번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아빠는 당연히 너 독립시키는 돈이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든 적든지 간에 이 씨로서는 할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 바란다면 아들이 너무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섭섭해하는 눈치를 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겼죠.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상견례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약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 씨 부부는 잘 차려입은 상태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상대방은 예비사돈 부부와 예비며느리가 나왔고 남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결혼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서방이 사는 그 아파트는 몇 평이라고 그랬지? 아, 20평입니다. 그러면 애 낳고 살기엔 좀 작지 않나? 그렇긴 하지. 둘 정도는 낳아야 되는데. 방도 2개라며? 예비 사돈 부부가 아들의 살고 있는 집이 작다며 조금 더 큰 집으로 갔으면 하는 내색을 비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돈? 그러면서 은근스레 이 씨를 향해 묻는데 무슨 뜻으로 묻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기기 전까진 둘이서 살만하죠. 깔끔하고 좋아요, 그 집. 에이, 그래도 일단 들어가면 이사하기가 쉽겠어요? 어지간하면 큰 집에서 시작해서 애 낳고 하는 게 안정적이고 좋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집 팔고 큰 집으로 가도 되죠. 그래도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건지 몰랐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다가 천천히 넓히는 게 싫다면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모은 돈으로 보태던가 대출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예비 사돈 내는 집 사는 돈을 보탤 수는 없다면서 자꾸만 집이 작네 대출이 어쩌네 하는 걸 보면 이 씨 보고 그 돈을 더 내놓으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건 이 씨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지원해 준 게 작다고 불평을 하는 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이 씨 부부에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준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지금 4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렵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 씨 대신에 못을 박았습니다. 뭐라 말을 덧붙이려던 예비 사돈도 남편의 단호한 말에 더는 집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이유는 제각각이었겠죠. 예비 사돈이나 며느리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도 이 씨만 들리도록 한숨을 쉬었는데 왜 해주고도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이쪽에서는 4억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꼭 아무것도 못해주는 부모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끝은 무척 불쾌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입장을 확실히 했으니 더는 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씨 부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집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려고? 네, 부동산에 내놓긴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같이 집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침 주말이고 모처럼 집에 있던 날이라 이 씨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들 집도 이 씨가 산 것이었고 아무래도 아들 며느리보다는 이 씨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직원과 함께 집을 보러 간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 근처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 언뜻 가늠해 보아도 평수가 30평대 이상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를 봐야겠지만 못해도 7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집이 좋다며 들뜬 표정으로 방문들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좋죠. 그러네. 여기가 뷰가 이렇게 탁 트여 있어요. 34평 중에 제일 앞동은 지금 이 매물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죠?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직원의 대답이 예상한 바였습니다. 지금 8억 9천만 원에 내놓으셨고요. 혹시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뒷동에 저층으로 가시면 8억 2천까지는 매물이 있어요. 평수는 이 정도가 좋다고 하셔서요, 며느님이. 아들이 이 정도 예산이 되나 싶었습니다. 아들 집을 팔아도 비싸야 4억 5천 정도일 텐데 2배 정도가 있어야 하니 말이죠. 모아둔 돈과 대출까지 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비싼 아파트를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를 더 보았는데 평수와 가격은 전부 비슷했습니다. 가장 싼 게 7억 8천만 원이었고 그건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그리고 나서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어떤 집이 좋았다. 어디는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예비 며느리 앞에서 돈 얘기를 꼬치꼬치 캐묻기가 그래서 이 씨는 굳이 말을 보태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보라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래. 데려다 주고 잠깐 들러. 집으로요? 그래. 할 얘기도 있고. 이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출은 예비 사돈이 싫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 며느리가 모아둔 돈으로 집을 사야 할 텐데 둘이 모아둔 돈을 합쳐서 4, 5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씨 부부에게서 도움을 바라나 하는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이 씨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아들은 이 씨 부부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할 말이 있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봤던 집들 되게 좋죠? 좋긴 좋지, 당연히.
10억 가까이 하는 집이 좋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아무래도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집은 애 낳고 하다 보면 좁잖아요. 근데 애도 생긴 상태에서 이사하고 그러면 너무 골치도 아프고 처음부터 큰 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아까 봤던 집이 8억 9천이었는데 그러면 5억을 더 해달라는 말이야? 다는 아니고요. 3억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3억이 네 집게 이름이야. 그리고 너 살고 있는 그 집은 엄마 아빠가 뭐 공짜로 얻은 집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이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결혼해도 둘이 맞벌이 할 거잖냐? 너 돈 어느 정도 있으면 한 25평짜리에 살아. 그것보다 더 큰 걸 원하면 대출 좀 껴서 사고 충분히 갚아나가면서 살 수 있지 않아? 집을 안 해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달래? 그러자 아들은 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집 재산?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을 때까지 이런 걸 물어본 건 처음이었죠. 네. 우리 집 재산이 얼마 있는지 서류 같은 걸로 떼서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재산을 네가 왜 궁금해해? 당연히 저도 궁금하죠. 이건 엄마 아빠 재산이지 네 재산이 아니야. 너는 독립했잖아. 몸만 떨어진다고 독립이야?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자립하는 게 독립이지. 재산이 있으신 거면 조금 더 도와줘도 되잖아요. 아니면 혹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너 아까부터 그런 건 왜 자꾸 물어? 남편의 물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더 지원 안 해주신다니까. 여자친구나 장모님이 궁금해 하셔서요. 요즘 서로 재산 상황이나 노후 그런 거 다 알고 결혼해야 한대요. 특히나 부모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결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노후 걱정을 해도 여자 쪽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 아들에게 집까지 사준 이 씨 부부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집 살 돈은 더 보태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보태면 보탤수록 나중에 노후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말이죠. 너희가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늙어서 밥 안 굶고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아파도 우리 돈으로 요양원 갈 정도는 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상대 부모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도 꼬박꼬박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말했으면 수긍하고 말아야 할 텐데 아들은 대답이 충분하지 않은 듯 했죠.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엄마 연금? 네. 그거 말고도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고 오래?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런 이 씨의 감정 변화도 모른 채로 아들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명의나 대출 이런 것밖에는 없으니까요. 벌써 아파트 등기부도 떼봤대? 그렇게 많이들 한대요. 집 주소를 알고 떼볼 정도면 아들이 주소를 일러줬거나 직접 떼다가 줬다는 소리인데 어째서 그쪽 집 사정은 하나도 귀에 들어온 게 없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물어본다고 이렇게 고지곳대로 말을 옮기는 아들이 참 미련스럽게 느껴졌죠. 공부만 잘한다고 눈치까지 생기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으니 몸만 오는 여자친구에게 부모 재산도 다 갖다 퍼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테죠.
이 씨 부부는 지금까지 예비 사돈의 직업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도 묻지 않았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몰랐죠. 그쪽에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도 있는 쪽이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자금을 보태준 이 씨 부부에 대한 고마움은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돈도 더 넓은 집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고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이 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보여주면 돼? 엄마 아빠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랑. 그럼 감사하죠. 그래? 그러면 그 집 재산도 똑같이 떼서 가지고 와. 그러면 엄마도 서류 준비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란의 집 재산을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쪽도 한 푼도 못 보태주는 걸 보면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인데. 그러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 아니, 어떻게 그래요? 부모에겐 당당히 요구한 일이면서 상대방 부모에게는 못 물어보겠다는 아들에게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씨가 혀를 차고 있자 옆에 있던 남편이 이 씨를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렇게 등기부 떼보고 재산 알아보고 그런 게 당연한 거라며. 그러면 반반하는 게 추세잖아. 아파트 가격 오르기 전을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 그쪽에서 똑같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지원 못 해준다고 전해. 그 말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해줘도 욕을 먹으니 차라리 상대방과 똑같이 하는 게 덜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엄마 아빠는 왜 그쪽에서 하잔 대로 다 해야 해? 그러면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던가. 아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사실 지원을 더하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살다가 집을 넓힐 때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면 진지하게 고민은 해봤을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조금도 지원해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일찍 집을 사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결혼하겠다면 앞으로는 너 알아서 살아. 그 아파트를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아들의 명의로 사준 집이기 때문에 억지로 뺏어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더 큰 재산들을 잃게 되는 셈이겠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집 사준 걸 고맙다고 하질 않고 더 안 해준다고 이 난리를 치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집을 무시했으면 그래. 반반까진 바라지도 않아도 적어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굳이 결혼을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하지만 엄마 아빠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니 관심 끄길 바라고. 그래도 자꾸 돈 타령하면 네 아파트까지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거야. 알겠어? 아들은 울분에 차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이 씨도 남편도 잡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씨도 아들이 괘씸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기어이 부모 없이 결혼을 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 부부가 아들에게 했던 말을 후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혼이면 반대를 하는 게 맞는 듯 했습니다.
보아하니 이제 경제활동도 안 하는 듯한 사돈네를 아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큰 집만을 고집하는 예비 며느리도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면 20평이 아니라 10평짜리 집에서도 알콩달콩 살며 넓혀보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큼 지원이 적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니 이 시 정도면 평균 이상은 한 것이니 말이죠. 결혼식을 2달쯤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결혼식은 미루기로 했어요. 언제로? 그건 아직 모르고요. 지원 없이는 결혼 못 하겠대? 이 씨가 가볍게 던진 말에 아들은 전곡을 찔렸는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0평짜리 집 가지고는 싫테니? 뭐 얼마나 대단한 남편감을 생각했길래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참에 팔자를 고칠 모양이었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들의 침울한 목소리에 예비 며느리를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미루자고 한 게 돈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여력이 있으니 좀 더 도와줬다면 결혼이 성사는 됐겠지만 지금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혼이면 미루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됨됨이가 막대 먹은 듯 했죠.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결혼이라면 이제는 이 씨가 뜯어말리고 싶었습니다. 너도 잘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돈을 더 안 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보란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던 모양이었죠. 엄마 아빠 생각은 변함이 없어. 이 씨의 말을 듣고 아들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해하는 이 씨를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괴로워할 것 없어. 우리는 해줄 만큼 했어. 그 이상 바란다면 욕심이고, 분수에 맞지 않게 재산 탐내는 아들 며느리라면 우리도 마음 쓸 것 없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된 것에 상심이 컸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누구보다도 반겼던 것이 이 씨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우리 노후 제대로 챙겨서 나중에 손 안 벌리는 게 자식한테 가장 큰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리고 약 한 달쯤 뒤 아들의 결혼은 깨졌습니다. 어렴풋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알리며 잠시 이 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이 씨 부부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어리석은 아들이 짠했습니다. 아파트 평수 때문에 무산되었다면 10억을 해줘도 언젠가는 끝날 결혼이었습니다. 네가 이미 가진 것들로도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안타깝지만 이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씨에게 냉정하다고 했지만 이 씨도 남편도 이미 30이 넘은 아들을 하나하나 뒤치다꺼리 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걸 이미 해주었고 앞으로는 스스로 돌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지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대로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 씨가 주었던 집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이 씨가 거절했습니다. 괴로운 시간은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든 못 살든 아들이 헤쳐나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땅이 만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가 돼요?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성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말년에 중요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말이죠. 돈이 도대체 뭔지. 자식들만 떠올리면 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끼리 싸우는 것도 부족해서 부모 탓을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줬더니 그걸 잘못 물려줬다고 화를 내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게 나았던 것인지. 한 씨는 억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죠. 큰 이득을 본 큰아들조차 등을 돌리니 자식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괘씸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한 씨도 이제는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최근에 한 씨는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게 되었죠. 재산을 미리 나눠줘야겠어. 애들한테요? 그래.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애들 건데. 미리 줘야 잘 살 거 아니야. 한 씨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워낙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부모 덕 없이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물려줄 거 미리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쓰러진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공평할지 고심하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시세를 따져보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날, 한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딸, 그리고 막내 아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러게. 명절도 아닌데. 저는 금방 가봐야 해요. 애 맡겨두고 와서. 오래 안 걸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의아한 표정으로 한 씨를 바라보는 세 쌍의 눈. 한 씨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다. 너희한테 주고 남은 재산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다 쓸 거야. 그러다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을 테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씨의 말에 각자 얼굴에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순서대로 민수한테는 아파트, 그리고 민희는 1억, 민준이는 시골에 있는 땅을 주기로 했다. 큰아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은 둘째인 딸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저만 1억이에요? 왜, 적냐?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시골 땅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도 바로 받는 현금이 낫지 않냐?
서울 집도 낡았고 땅도 시골 땅이잖냐. 그래도 1억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은 몰랐던지라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표정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씨가 물었습니다.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땅이 10,000평이야. 알긴 아는데 그게 시세가 얼만데요?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싼 곳은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다 처분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파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팔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기다리려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딸이 또다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도 그쪽에서 받는 재산이 있을 거 아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자라서 저는 조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냐. 맞잖아요. 대들듯이 따지고 드는 딸을 보니 한 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맡겨놨던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쿵 저러쿵 하는 딸이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1억이면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죽어도 받지 못할 돈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돈을 지금 당장 주겠다는데 더 받지 못해서 부모에게 화를 내는 자식이 괘씸했습니다. 받기 싫으면 받지 말어. 그러자 딸이 하려던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시근덕 거리는 것이 화가 가라앉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불만인 사람은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안 그래? 작은 아들을 보며 묻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들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준 거야.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잖냐?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리할 문제고. 그러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은 명의는 이달 안으로 다 넘겨줄 거야. 그리고 민희 너는 이번 주에 통장으로 넣어주마. 그러자 딸은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더 준다면 또 다른 자식이 반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퍼주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한씨 부부도 노후 자금이 넉넉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명의 이전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준 아파트는 한씨 부부가 예전에 살았다가 전세를 주었던 아파트였는데 만기가 되어 나간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죠. 그리고 그 목돈을 보태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는 시골에 있는 땅 10,000평을 주었고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인 모양이었습니다. 산에 걸쳐 있는 땅이라 10,000평이어도 사실상 쓸 수 있는 땅이 넓지 않다며 아들은 푸념을 하고 갔죠. 마지막으로 딸은 1억을 받은 이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억울했습니다. 1억을 줬는데도 서운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까지 못 보게 되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서운하게 한 건가 되짚어보기도 했죠. 나라도 당연히 서운하죠. 아내에게 물으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당신은 내가 그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놓고는. 당신이 어디 내 말 듣는 사람이에요? 참나. 어쨌거나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니 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했습니다. 민희는 나중에 뭐라도 더 챙겨줘야지. 뭐. 그리고 한 달쯤 뒤 저희 쓰던 소파 그거 드릴게요. 큰아들이 이사하기 전에 한씨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쓰던 게 더 새 거예요. 그것도 드리고요. 그래? 그래라, 그럼. 냉장고도 바꿔 드릴까요?
이사하는 집이 다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요. 아들은 이사하면서 한 씨의 집 가정가구를 바꿔주었습니다. 쓰던 것이었지만 아들 말처럼 한 씨 집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새 것이었고 성능도 좋았죠. 큰아들은 볼 때마다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사하니 좋으냐? 그럼요. 애엄마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래. 잘 살아라. 벌써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 서울 집값이야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잖냐. 큰아들이 찾아올 때면 늘 좋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파트를 받은 뒤로는 며느리도 한 씨 부부에게 무척 잘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을 부동산에 평당 5만 원에 내놨었는데요. 10,000원밖에 못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땅이 적어도 4만 원은 하는 땅이야. 네. 아버지가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땅을 5만 원에 내놓은 거였어요. 근데 4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이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땅값이 그렇게나 떨어졌대. 아니요.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땅이랑 도로 사이에 다른 땅이 껴있나 봐요. 그래서 맹지라고 10,000원도 많이 쳐준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도로에 딱 붙어 있는 필지가 있어. 없다니까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침통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형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5억은 되던데. 아들의 말에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골치가 아팠죠. 땅이라는 게 묵혀두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당장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어봐. 오를 만한 땅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 난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네 형이랑 얘기해.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한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돈거리는 자식들이 얄미웠죠. 그런데 얼마 후 아들 둘이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재산을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게 말이 돼. 다투게끔 하셨잖아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주먹 다짐도 했다는데. 뭐, 서로 때렸다는 말이야? 네. 새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둘 다 피멍 들고 아무튼 절연하겠다고 난리인가 봐요. 이제라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딸의 전화에 한 씨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정리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미리 주질 말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한 씨가 수습은 해야 되는 상황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가 입을 모아 첫째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 말이죠.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냐?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남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면서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돈이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혀차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민준이 그놈이 아이고, 됐다. 둘이 똑같지 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씨는 생각한 바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다들 계속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해야겠다. 양보라니요. 어떻게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아니면 네가 동생들 몫을 좀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알았다고 할 줄 알았던 큰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순 없죠. 뭐? 그럴 수 없다고? 네. 이미 주신 거를 가지고 왜 제가 나눠야 해요?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 아파트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민이랑 민준이를 나무라셔야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도 네 동생들이잖냐. 돈 때문에 형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동생이에요? 큰아들도 화가 단단히 난 듯 했습니다. 한씨는 난감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씨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는 이미 아들의 몫이니 말이죠. 결국 큰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 좀 더 받았다고 난리 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 한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형제끼리인데 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에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왔다 갔죠? 얘기는 잘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씨는 괜스레 짜증난 기분을 작은아들에게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땅도 10,000평이나 받았으면서 지금 더 받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대는 거야. 징징대다니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합리한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다 내 탓이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맹지라도 그 앞땅도 수소문해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4만 원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네 형보다 네가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너는 누나한테 떼줄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혔는지 작은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냥 돌려줘.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거칠어진 아들의 숨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답만큼은 순종적이었죠. 알았어요. 형한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딸이야 나중에 잘 달래면 되는 것이었고 작은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 잘 해결이 된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이 누나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자식들 간의 사이, 그리고 자식들과 한씨 부부의 사이는 점점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민이야, 네 엄마가 요새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거든. 예전에 네가 마사지인지 뭔지 데리고 갔을 때 좀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한 번 더 데리고 가봐라. 어느 날 한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할 줄 알았던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 바빠요. 아, 요새 바쁘냐? 안 바쁜 날에 가라는 거지. 아니요. 안 바쁜 날 없어요. 너무 단칼에 자르는 딸의 목소리에 한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투와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저희는 못 가요.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명절에도 안 쉬는 회사가 있어. 아니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그렇다고 집에도 안 와? 안 사돈이 그러라고 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도 할 말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명절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부터는 아들들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뭐? 민이야? 그렇게 끊어져 버린 전화. 한씨는 갑자기 행인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명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요?
너는 그게 인사야? 먼저 도착한 작은 아들이 잘 지냈냐는 말도 안 하고 형이 왔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한 씨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도착한대. 네 엄마 밥 차리고 있다. 그런 한 씨에게 작은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 줄줄이 앉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야? 한 씨가 물으니 아들이 한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형 왔나 보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이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얼만 줄 알아?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힐끔 쳐다보고는 말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냐? 얼만 줄이나 아냐고.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남의 집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왜들 그러는 거야 또? 아버지. 형한테 주셨던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한 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는 4억이네 5억이네 했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10억이 넘는다니.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미 한 씨의 손을 떠난 집이기에 따로 알아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돼요?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형은 지금 아버지한테 10억 넘게 증여받은 거라고. 나는 똥덩어리 같은 땅 받았고, 만 평이나 되는 똥덩어리가 어디 있어? 지금 말장난해? 그러면 나랑 바꾸던가.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 땅값이 10억으로 올랐다고 다른 형제들한테 나눠줬겠어? 비웃듯이 말하는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덤벼들 것처럼 굴었습니다. 한 씨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좋은 날에? 좋은 날이요? 좋은 건 아버지랑 형밖에 없죠. 내 집 가격이 올랐다고 왜 네가 성질을 내? 참 이상한 놈이네. 뭐? 이상한 놈. 그게 다 형 건 줄 알아.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작은 아들이 한 씨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한 씨가 기세에 눌려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랬지. 그러자 큰아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명에 넘기셨죠. 그러면 끝이지 뭘 해결하라는 말씀이세요. 해결할 게 없는데. 저 것 보세요. 저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완전 지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뭐? 놈? 너 말타했냐? 이제는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곧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저것들 좀 말려보라면서 호들갑이었는데 덩치 큰 장정 둘을 한 씨가 말리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이러려고 너희한테 재산 나눠준 줄 아냐? 그러자 작은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로에 붙은 땅 주인이 절대 땅 못 팔겠대요. 그리고 뒤쪽이 전부 산인데 개발도 안 되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부동산이 이제는 평당 5,000원도 안 된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형은 10억 넘게 물려주시고요. 장남이랑 차별하세요? 차별이라니. 물려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야. 결국 안 비슷하니까 지금이라도 맞춰서 주셔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장남만 챙기니까 누나도 연 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민희가 연을 끊겠대? 누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형 집값 오른 것도 누나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했나 싶으니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설마 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 그만해. 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질 못하고? 어머니도 똑같아요. 어째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아내에게도 되는 자식들을 보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민수야, 안 되겠다. 그 아파트 팔자. 아버지, 또 그 소리세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세요? 무책임.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제 재산으로 치는데요? 뭐? 네 재산? 그게 원래 네 거였냐? 그러자 큰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말 하실 거면 저는 이제 명절에도 안 옵니다. 일어나. 가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줄 것 같으세요? 이미 형 앞으로 주신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똑같이 나눠주셨어야죠. 작은 아들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집을 나서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한 씨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나눌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미 준 것을 뺏어올 방법이 없으니 작은 아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도 그 땅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괜찮은 가격에 팔아봐. 그래봤자 1억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누나보다 덜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못 주겠다는데 그걸로 만족해야지. 만족이요?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주마. 1,000만 원이요? 누구 놀리세요? 이제는 돈을 주겠다는 소리에도 화를 내는 작은 아들.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 한 씨의 손을 떠난 일인데 돈을 준다고 해도 마다하니 말이죠. 한 씨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한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한테 돈 안 줬다. 너희 생각해서 줬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땅 안 받았어요. 형하고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요. 아버지한테도 실망이에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네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을 굳힌 채로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다음 명절부터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장남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세요.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생각나는 말이었습니다. 한 씨는 허탈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딸도 연을 끊는다고 하고 아들 둘은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니 그러면 자식 셋 다 연을 끊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한 씨에게 남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한 씨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노려보았죠. 내가 뭘? 왜 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 당신 잘못이잖아요. 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말고는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분명히 노력도 했는데 말이죠. 그 뒤로 아들, 딸 모두 한 씨에게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잠잠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자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씨는 큰아들에게 무척 섭섭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큰아들 때문인데 집값이 10억이 넘었다면서 입을 싹 닫고 연락도 끊어버리니 이게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네. 아버지,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정도로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이게 또 15억이 되면요? 그때도 나눠줘요? 20억이 되면요? 그때 또 나눠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반대로 1억이 되면요? 걔들이 줬던 거 뱉을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아버지죠. 애초에 정말로 똑같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받은 걸 토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네요. 자꾸만 준 걸 뺏으려고 하시니까요.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 민수야. 그것이 큰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분명히 이랬던 가족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이라도 좀 애들한테 전화해봐. 당신이 해봐요. 내 전화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아내. 도대체가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자식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 네 아버지 모르게 나가야지.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무튼간 오랜만에 애들도 보니까 좋네. 그래? 끊자. 당신,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어느 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한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씨에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니 딸과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왕따 시키는 거야? 왕따를 누가 시켰다고 그래요? 스스로 왕따가 된 거지? 뭐야? 아내까지 한 씨의 탓을 했습니다. 왜 그런 괘씸한 놈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는 전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런 괘씸한 것들 가족 사이를 파탄내고도 잘도 연락을 해? 나 죽으면 그 놈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당신도 똑같아. 마음대로 해요. 이제 와서 애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파탄 난 게 다 당신 탓이죠. 나는 내 자식들하고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그 말에 한 씨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아내에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 모두 은퇴한 가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싶으니까 이제 쓸모없게 느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말년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분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스스로 자식들과 거기를 두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도 무시하자고 마음먹었죠. 과연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말이죠.